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흥선대원의 대외정책,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관한 내용을 지난 강의에 했던 것과 연결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 흥선대원군께서 천주교를 탄압했던 박해, 이것이 병인박해였고, 이 병인박해를 빌미로 해서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침략한 사건, 병인 양요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병인 양요에서는 프랑스가 뺏어간 게 뭐다? 외교장각 도서였다. 우리나라에서 저항했던 대표인 사람 한성근과 양언수가 나오는데 양언수를 더 중심을 하라 그랬고, 한성근은 문수산성이고 양언수는 정족산성인데 정족산성을 더 비중을 두시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두 개 사건이 1866년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들어간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 통상을 요구했던 사건, 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책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1866년 3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10월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필요 없고, 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미국의 배가 우리나라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통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미국의 배였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평양감사를 했었다란 박교수입니다. 평양감사 박교수 사료에서 좀 나옵니다. 자, 평양 박교수는 당시 집권자가 대운군이고, 대운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상을 들어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통상을 못할 거니까 집에 가 요구를 하지만, 이 미국 배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대동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오면서 주변 지역을 방하고 약탈하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감사 박교수는 조금 기분 나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러는 과정에 평양에는 당시 비가 와서 대동강의 수위가 올라갔는데 비가 어느 정도 그치면서 물이 빠지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갯벌에 박혀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때 평양감사 박교수는 어떤 작전을 어떻게 했냐면, 이때 상류에 뗀 배에다가 뗏목이라고 되는데 나무를 쌓아서 불을 질러가지고 결론은 그 배와 미국 배와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를 불태운 방법 뭐다? 불패작전 또는 화공작전이라 해도 관계는 없다. 그래서 대동강, 평양감사, 불배작전, 화공작전 이러한 사료가 나왔을 때 제너럴 셔먼 사건지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 나왔다. 근데 이때 병인 박해 때 살아남았던 신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리델이라는 신부가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리델이라는 신부가 여기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제너럴 셔먼을 듣게 돼요. 그래서 리델이가 중국에 넘어가서 병인 박해에 대해서는 프랑스한테 알리고 제너럴 셔먼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등장하더라. 이 사건을 우리가 신미양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분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미양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몇 년에 나온 거냐면 1871년이에요. 1871년에 간지가 뭐냐면 신미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미양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병인양요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프랑스 제독은 로즈 제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미양요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미국의 제독은 로저스 제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콜로라도 배 등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자, 병인양요를 침략했던 지방이 어느 지방이었다? 강화도 지방을 침략한다 그랬지만
신미양요도 강화도로 침략한 겁니다. 이때 침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때 대응을 해야 돼요. 이 대응하는 사람으로 대표로 나온 사람이 어제연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제연이 어디서 방어했느냐? 광성진이라게도 되겠고요. 광성보라게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제연, 광성진, 광성보, 이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할 때 사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료 볼 때 광성진, 광성보가 나온다든가 어제연이 나오면 무조건 신미양요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어제연은 싸마다 죽었지만 신미양요에서 미국을 우리가 깬 것은 맞다. 깬 것은 맞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깼다. 그러면 대응군은 프랑스도 여기서 깼고요. 미국도 여기서 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응군은 서양이 별 볼 일 없는 국가 정도가 되지 않느냐. 주변국은 깨졌지만 다시 하기해서 청나라는 아편 전쟁으로 결과는 청나라는 영국의 속국 아닌 속국이 돼버리는 거고 일본은 미국이 오면서 신내천 조약에 의해서 결론은 미일화친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또 굴복을 당하는데 우리나라는 굴복을 안 당했다. 이러한 자신감이 무엇을 세우게 되느냐? 대응군은 척화비를 건립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척화비를 건립할 뿐만 아니라 척화교서도 반포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잠깐 지난 강의에서 이러한 얘기다. 척화비를 세운 것은 어느 사건과 관련되고요? 신미양요와 관련되고요. 척화비에 글이 써진 것은 어느 사건과 관련되고요? 병인양요와 관련된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세운 것 위주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 거기 돔글 보다 보니까 한문 단어가 첫 번째 나오네요. 양이 침범, 비전적화, 주화매국, 개야, 만년 자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서양 세력이 침범하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화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똑같으니 나는 자손만대 이를 징계감으로 삼는다. 근데 그 뒷말이 있어요. 병인작 신미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병인년에 이 글을 작 지었고 신미년에 이 비석을 어쨌다? 세웠다. 그래서 작이고 립이었다. 이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가로 5번에 가다 보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자, 병인 박해 66년, 병인양요 66년, 제너럴 쇼무는 사건도 66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나왔던 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등장하네요. 이게 1868년에 나온 겁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다시 병인양요는 어느 나라와 관계되고 프랑스, 신미양요나 제너럴 쇼무는 미국과 관련되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독일과 관련된다. 자,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이야기하면 오페르트는 68년에 대응군 아버지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6년에 우리나라의 통상을 2번이나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통상을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르트가 대응군 아버지 남연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청도 덕산에 이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오페르트는 이 무덤을 도굴해 가지고 유고를 강탈해서 대응군한테 많은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통상을 강요하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쪽에 비중을 둡니다만은 도굴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발각이 돼서 도굴은 못하지만 무덤을 훼손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 덕산 지방관은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당연히 대응군한테 보고할 겁니다. 그러면 대응군은 유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 서양에 대해서 거부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서양에 대한 거부 정책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대흥군 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는 것을 안 것은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르쳐줬을 거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이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대흥군의 국외정책,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책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등장하는데, 긍정적인 것은 열강의 침략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긍정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은 뭐냐? 서양의 문화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대화를 지연시켰다. 개방을 지연시키면서 근대화를 늦게 만들었다. 이게 부정적인 결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놓고, 자, 공일본어 가다 보니까 이제 민씨정권의 수립과 통상개화론으로 되돌아가면서 흥선대원군의 실정이 나오는데 결론은 하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즉위하면서 1863년에 집권했습니다. 집권한 이유가 고종의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됐다? 12살밖에 안 됐다? 한계점입니다. 10년 동안 집권하다 보니까 고종이 20살이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대흥군은 정권을 안 내려고 합니다. 안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되는데, 이 하야가 1873년에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야하는데 뭔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종이 성년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익현이 내려가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근데 이 최익현의 상소는 고종의 정책을 비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판하는 과정에 가장 비판 대상으로 삼았던 게 서원철폐 정책입니다. 그래서 하야하는데, 여러분 교재 보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의 실정이라 그랬습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긍정면도 있고 부정면도 있다. 여기서는 부정을 위주로 이야기했고, 양반의 반발을 샀다. 대흥군 정책 중에 양반의 반발을 산 게 있죠. 동 3번에 농민의 반발을 산 것도 있죠. 그래서 최익현의 탄핵상소를 계기로 하야를 하고 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했기 때문에 인자 누가 정치를 한다?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인자부터는 고종의 친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친정이라는 것은 친이 정치한다. 잠깐 그럼 구분합시다. 고종이 왕이 즉위된 게 몇 년이었냐? 1863년입니다. 이때는 정치한 게 아니에요. 고종이 등장한다던가 왕위에 오르는 거죠. 직위죠. 정치는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치는 대흥군이 내려가고 나서 정치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고종의 친정은 대흥군 하야 이후에 친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종이 친정하면서 누구의 영향력이 커지느냐? 우리 민씨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다마는 명성왕후, 민비, 명성황후라게도 되겠고 왕후라게도 됩니다마는 명성왕후, 민비의 영향력이 서서히 커져가더라. 그러면 이 명성왕후, 민씨정권은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는 과정에 대흥군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세력들을 어느 정도 끌어들입니다. 대흥군은 양반의 반발도 산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양반의 반발을 사다 보니까 양반의 반발을 샀던 정책을 좀 엎어버려요. 그래서 서원을 철폐하는 과정에 만동묘를 철폐했잖아요. 이 만동묘는 부활해 줍니다. 단 서원은 철폐하지 않습니다만은 만동묘를 부활하고 있었고, 농민도 대흥군은 지지했지만 나중에는 지지를 상실했죠. 결론적이요. 그러는 과정에 농민들한테 부과했던 각종 세금을 좀 줄입니다. 그러면서 민들의 생활 안정을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돼요. 세금을 줄이다 보니까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과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하고 있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면서 고종이 정치를 하겠고 명성황후가 등장하게 되겠지만, 또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세력이 등장하느냐? 통상개화론이 등장합니다. 잠깐,
이 통상개화로는 통상하고 문호를 열자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대응군 하야가 아니라 대응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등장한 거다. 집권하고 있을 때 등장했던 게 통상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대응군 집권할 때 등장했고 하야하는데 하야하면 통상수교거부 정책 안 하고 개화정책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세력은 서서히 어떻게 된다? 커져갈 거다. 이 말의 결론절이요. 그러는 과정에 이때 통상개화로 나왔던 사람이 박규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경석이가 등장하겠고 유홍기가 등장하겠고 이동인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박규수 전통적인 양반 집안 출신으로 이분의 할아버지가 중상주의 실학자였던 박지원이에요. 자, 그리고 오경석 중인으로서 통역관이에요. 해국도지나 영환지략이라는 책을 갖고 들어왔고 나중에 개화사상 초기 개화사상과의 관계인데 이 세력이 형성되는데 커다란 책으로서 영향을 줬던 사람 유홍기 한의사인데요. 이분도 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친구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동희는 우리가 승려인데 그러면 잠깐 요 두 사람 신분이 뭐다? 중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끌어갑니다. 자, 중인계층들은 조선후기 때 신분 상승운동을 주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공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서양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화사상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했듯이 이쪽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했던 이쪽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통상하고 개화하자고 이야기를 했네. 동그라미 3번 주장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문호 개방을 위한 내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문호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열강의 침략을 막을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자주적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중국 중심의 외교 관계를 탈피하면서 문호 개방을 하자. 문호 개방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쨌든 대응군이 물러나면서 이 세력은 커져간 것은 사실이다. 그 뒤로 가면서 75년에 가서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 운요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은 설명할 게 좀 많으니까 앞에 쓸 지우고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요 사건, 한문호 이야기를 하면 운양호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운요 사건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1875년에 나온 거고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 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강화도 조약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 측에 가로 1번에 정한론이 등장합니다. 자, 이 정한론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근대화 조치를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근대화 조치를 시작한 게 일본이 미국한테 개항당을 써놓고 지어버릴 겁니다. 1854년 일본이 미국한테 개항을 당해요. 그래 놓고 나서 일본의 근대화 조치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868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은 자, 이 이전에 있었던 에도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일본에서 누구 중심 체제로 만드느냐? 천황 중심 체제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이 근대화가 급진적 근대화입니다. 온건적 근대화가 아니라 급진적. 다시 말하면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무엇도 수용하자, 사상도 수용하자는 근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급진적 근대화를 추진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서계를 보냅니다. 이 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계는 외교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서계를
보내는데 이 서계를 우리나라 조선정부가 부산에서 수리를 하지 않아요. 접수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서계 안에 황이란 단어가 있어요. 일본은 천황이니까 황이란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황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도장 문제라고 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외교문서를 보낼 때는 우리나라가 보내준 도장을 찍어갖고 보내야 되는데 일본 외무성 도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외무성 도장을 찍어갖고 보내더란 이야기예요. 요거니까 도장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점이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문서 제출하는 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원래 외교의 문서, 일본의 문서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일본에서 대마도주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대마도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계를 수리하지 않고 일본 너 집으로 가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외교문서 보냈는데 외교문서 수리도 안 해야 이러면서 기분이 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등장한 게 정한론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 정한론은 정확한 연대는 없습니다. 시기는 없고요. 1870년대 초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책에 따라 조금 연도가 나오는 책도 있지만 그거를 거부하는 책도 있기 때문에 뭐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정한론이 등장했다. 근데 이 정한론이 나올 때 급진론과 온건론이 있는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온건론이 승리합니다. 온건론이 승리한 이유가 일본을 문을 개항을 한 것은 미국인데 서양에서 개항당했는데 우리나라는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통해서 누구를 깼다? 서양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건이 안 됐다. 근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미국을 깰 수 있었던 이유는 세도기 때 못 깼는데 대응군 때 깼다. 그러니까 대응군이 내려가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응군이 하야를 한 겁니다. 하야라니까 정한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재등장하겠죠. 그러는 과정에 일본이 운요 사건을 유발해서 강화도 조약, 다시 말하면 조일수호 조규 이 조약을 체결한 거다. 그러면 앞으로 갑시다. 강화도 조약을 원인으로 해서 운요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뭐가 나왔다? 강화도 조약. 이게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운요 사건은 일본의 배가 어디로 들어온 거냐면 강화도로 들어온 겁니다. 운요가 강화도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에는 통상을 하지 말자는 게 다수의 사람들입니다만 통상을 하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박규수입니다. 박규수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 우리나라 민시정권이라든가 고종은 개화적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쪽이 맞물리면서 결과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락에도 관계는 없다.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조약이에요. 그런데 이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조약이다? 근대적 조약이면서 평등조약이다, 불평등조약이다? 불평등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최초 불평등조약이라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 옆에 날개 쪽에 있는데 치해법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해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밑에 강화도 조약 조문이 나오게 되는데 7관에서 나오게 되는 게 치해법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연안 측량권을 인정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몇 관에서 나온다? 10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 조약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무슨 조약?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인데 거기에 조문의 내용이 보입니다만은 채국 조관 있다 없다 박스 바로 위에 있는데 채국 조관 기록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채국 조관이라고도 되겠고 채국 대우라고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의해서 강요로 체결한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은 근대적이지만 불평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 게 많다, 도움이 안 된 게 많다? 도움이 안 된 게 무지하게 많았었다. 이러면서 강화도 조약의 조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1관에 나와 있네요. 필요한 내용만 끌어갈 겁니다. 자,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조선이 전통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4대 관계를 파기할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청어 간섭을 배제할 목적이었다. 옆에 조약 의미에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제5관입니다. 부산 이해의 몇 개 항구를 개항한다? 2개 항구를 개항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개항한 항구가 부산을 제일로 처음에 개항하는데 76년에 개항을 합니다. 부산은 경제 목적이에요. 강화도 조약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을 개항하는데 이것은 80년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인천을 다음에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83년에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이 순서로 개항을 하는데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냐? 부산, 원산, 인천을 빼고 목포를 개항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받으시겠고 제7관으로 넘어갑니다. 7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 할 때 치해법권을 인정한 거라 그랬죠. 이게 7관. 그러니까 여기는 치해법권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0관인데 이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연안 측량권을 인정하는 조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근거는 7과 10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더불어서 이 강화도 조약과 더불어서 체결한 조약이 2개가 더 나옵니다. 2개가 더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조일 무역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게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개가 더불어 체결된 조약인데 이 2개 조약은 일본의 경제 침투를 가능하게 한 조약이에요. 일본의 경제 침투가 가능한 조약이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이 경제적 침략을 막으려는 근거를 못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일본은 침략이 가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조일 무역 규칙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면 어떻게 나오냐?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쌀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쌀을 가져간 건 막을 수 있는 방공령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방공령 기록되지 않았고 수출입의 관세에 대해 수출입 물건에 대해서 무관세, 관세를 매길 수 없었다. 관세 매긴 것은 이모군란 뒤에 매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일본 거주지역 설정이라고 하는 일본 상인이 자 개항장에서 몇 리까지만 이동하느냐 10리까지만 이동하는데 이것을 간행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행리정이 등장한다든가 일본
화폐를 유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화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화폐도 써지지만 우리나라 화폐도 양치화적으로 같이 써진다.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일본의 침략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그라미 기억이 되겠고, 동그라미 내려가니까 우리나라는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것이 등장하네요. 이러면 이렇게 강화도 조약과 더불었던 조일수호 조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유생들은 반대했겠지만 나중 이야기로 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개항을 했기 때문에 이 개항과 관련되는 것을 뒤로 연결하도록 합시다.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국가 조약이에요. 이제 서양 열강과 우리나라가 어떤 조약을 체결하느냐 뒤로 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양과 조약을 체결한 게 미국과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미국과 최초 서양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조약 이름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도는 1882년 5월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모군란보다 빨리 체결됐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모군란 연도와 똑같지만 한 달 빠르다. 한 달도 비롭고 바로 앞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여러분 책에 보다 보니까 미국이 접근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미양요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기 위해서 서서히 우리나라와 통상의 비로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니은에 가다 보니까 청의 알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청의 알선은 좀 보셔야 됩니다. 청이 알선한 이유가 뭐냐?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과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라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목적이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 조선에서도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던 김홍집이가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옵니다. 2차 수신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1880년이에요. 이때 김홍집이가 일본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라고 하냐면 조선 책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미국과 수교는 몇 년에 나온 거라 그랬습니까? 82년에 나온 거라 그랬어요. 지금 80년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은 청나라 사람입니다. 청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있는 외교관이에요. 자, 일본에 있는 외교관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황준센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근데 이 책이 뭐냐? 원래 이 책은 조선의 책략을 이야기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청나라 입장에서 쓴 겁니다. 청나라 입장으로 뭐를 쓴 거냐? 조선의 근대화 방안과 또는 조선의 외교 정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근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외교 정책을 강구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뭐를 공부하냐면 이 외교 정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외교 정책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친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라. 결일본. 그러면 일본과는 연결해라. 친중을 연미방. 미국이라고 쓰는 책도 있고요. 미연방이라는 방이라고 써요. 그러면 잠깐 다시 봅시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친하라, 결하라, 연결해라. 무슨 말이에요?
세 나라하고 손을 잡고 어디를 적대시해라? 러시아를 적대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교한 게 82년 5월달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모글란인데 이 조약도 평등조약이 아니라 무슨 조약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불평등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약도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치해법권을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 인정을 하는 게 최국 대우를 인정한다. 대우를 조관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최국 대우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럼 미국과 조약은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약에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긍정 시각을 있는데 자, 하나를 들도록 합시다. 두 개냐 하나냐 하는 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를 들도록 하면 뭐냐? 거중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중 조정이라는 게 뭐냐? 자, 그러면 혹시나 자, 설명하고 지어버리면 될 거니까 뒤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이 A나라와 B나라와 C나라가 있다. 여기 조선이고 여기 미국이고 여기는 어떤 나라, 예를 들어 러시아든 독일이든 관계, 예를 들어 베트남, 영국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원래 우리나라와 미국과 거중조정을 체결했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나 이쪽에서 여기를 공격했을 때 이 나라는 도와줄 수 있다. 혹시나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할 때 이 나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침략을 당하면 두 나라는 손을 맺고 한미동맹을 체결해가지고 그 나라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열강의 침략을 막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를 긍정으로 쓰느냐 부정으로 쓰느냐가 좀 애매한 대목이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관세를 매길 수 있는데 이때 관세가 다른 나라들 일반적으로 체결한 관세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수입품인 관세를 매길 때 30% 관세를 매긴다고 이야기하면 미국은 10% 정도밖에 못 매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본다는 의미에서는 어디로 보느냐? 잠깐 앞으로 갑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에 비해서는 이것은 긍정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다시 최국 조관은 강화도 조약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언제 처음으로 나왔다? 미국과 조약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게 최국 조관이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날개 쪽으로 들어가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나오는데 1관, 4관, 5관, 14관이 등장합니다. 1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중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치해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5관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제14관은 최국 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체결하고 있다. 자, 이런데 이 강화도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의 성격입니다. 서양과 맺었던 최초 통상조약이었다. 그러면서도 무슨 조약이다? 불평등조약이었죠. 그러면서 관세조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놓고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양과 최초로 조약을 체결했던 어느 나라? 미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라든가 계속 나라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거의 다 어느 나라의 중재를 거치냐면 청의 중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청우중재를 거치는 게 서양과 조약 체결이에요. 근데 청우중재를 거치지 않았던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청우중재를 거치지 않았던 나라 두 개가 뭐냐? 하나는 프랑스입니다.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는 청우중재를 거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써먹을 때는 러시아를 위주로 써먹습니다만은 프랑스와는 청푸전쟁으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요. 러시아하고는 연해주와 관계되면서 영토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청우중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놓고 가로 3번 각국과 조약 체결 의인데 긍정적으로 서양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근대화에 어떻게 된다? 도움이 된다. 이게 긍정이고 부정적인 것은 열강의 침략을 어쨌다? 가속화시켰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조미소통상 머릿속에 넣었는데 잠깐 문제거리에 하나를 더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여기 강화도 조약과 미국과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데 공통적인 조약이 뭐냐면 치해법권을 인정한 겁니다. 나머지 나라도 전부 다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약, 미국과 조약, 영국과 조약, 프랑스에 다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공통적으로 체결된 조약은 체국대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을 빼버려요. 그리고 서양 열강과 체결한 이쪽을 이야기하면 공통성은 당연히 이것은 있겠죠. 치해법권은. 근데 뭐 또 등장하냐면 최국조간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체국조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일본을 빼버리면 이 두 개가 공통이다. 이런 차이점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가 이번 강에서 수업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에 수업했던 것을 잠깐 반복하는 시각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번 강에 이야기했던 게 흥선대군은 대외정책에서 제너럴 시험으로 신미양이라고 했는데 대외정책부터 이야기하면 병인박해 때문에 뭐가 나왔다? 병인양이 나왔다. 제너럴 시험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신미양이 나왔다. 병인양의 신미양을 구분하시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조약이란 다른 나라 조약이 쪼갤런지요. 이 조약들을 비교하는데 그래도 미국과 조약이 더 중요하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더 중요하냐? 양자택이라면 강화도 조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이 조약들을 비교하는 문제도 꽤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대처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강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